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고압 1678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확인합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검사 김성현, 이성화 출석했습니다. 예. 네, 한덕수 피고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네.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네. 이호모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아, 나오셨고.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송유래, 이주헌, 김재형, 오용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특검에서 특검 지휘서 오늘 재판 진행과 관련된 특검 지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제출된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기일에 특검 수정 조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7월 8일자로 구성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 수사권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명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로 증거 제출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다의 1호증부터 4호증까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자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는데 업무의 성질상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정 협의한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측 증거 조사와 특검 측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들의 의견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한덕수 피고인 측하고 정진석 피고인 측에서 오늘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논의됐던 것 중에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 순번 676-1번과 관련해서 일부 내용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검에서 이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저번 기일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으신가요? 예, 문제 없습니다. 네, 그 접수된 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명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어떻게 특검에서 뭐 답변을 하실 건지, 그럼 답변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증거 제출서는 아까 오전에 실무관님 주셨는데 구성명 신청서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네, 그러면 서면 확인하신 후에 뭐 예.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예. 막 일단 요 취지가 수사권 근거 밝혀달라는 취지입니까, 재판장이? 네, 그 주된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인지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 기존 답변이 빠져 있거나 뭐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하신 거라 뭐 서면으로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재판 진행에 앞서서 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특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변호인들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없으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는 오늘 절차 진행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실까요? 예, 저희가 2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오전에 마무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까지 하실 건가요? 그럼 뭐 정하시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예, 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특별히 시간 제한은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조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 뭐 필요하시면 뭐 오후에 조금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진석 피고인 측에서는 저번 기회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네, 필요하실까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경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한덕수 피고인 변호인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생략해서 네.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측의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의견 진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별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에서 의견 진술이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피고인 측의 변호인께서 네, 증거 조사 절차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네. 의견을 먼저 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만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번 3번입니다. 전국 참고 자료. 이 증거는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홍철호가 자신의 증거인멸 피사건 2025 형제 155에서 이미 제출한 핸드폰에서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인 그 홍철호에 대한 증거인멸 피사건 2025 형제 155에서 특검 측이 홍철호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증거이고 홍철호 역시 이미 제출 동의서에서 701번입니다. 이미 제출 동의서에서 위 자료를 자신의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거나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덕수 역시 이 이미 제출이나 핸드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동자료 작성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이미 제출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홍철호의 증거인멸 피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건에서 사용하자 하는 것으로 위법 수집 사용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성령이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서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시 신문이나 뉴스 등을 보고 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본 법정에서 명확히 증언하였으며 증언 내용과 같이 당시 신문 기사들을 통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이미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관련 기사들을 이 법정에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물론이고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한덕수에게 전달되거나 보고조차 된 바 없으므로 동 자료가 마치 피고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 행위의 동기나 배경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특검 측의 억측일 뿐입니다. 다음은 순번 4번 박행렬 진술 조서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이었던 박행렬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 특검은 이를 통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술인은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증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사검증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기검증 질문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식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즉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인사검증을 누락하도록 하였다는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순번 5번입니다. 서원식 진술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 266번 제2회 서원식 진술조서는 강요에 의한 작성된 진술조서인 바 그 진술 내용이 제1회 때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2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5번은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서원식에 대한 진술조서로 특검은 서원식의 진술을 통해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외관 작출용으로 통상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술인은 서원식조차도 인사검증 절차에서 반드시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내규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 이완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특검 조사, 증거 서정 조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뭐 서정의 내용 설명하고 특검의 의견을 이제 분리해서 좀 말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특검에서는 이제 의견 진술은 거의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냥 서정에 대한 설명 위주로 쭉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는데 서정의 내용과 의견 진술을 구별만 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면 이제 주로 의견을 하시고 의견인 게 명확하게 보여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최종 의견 진술, 최종 변론 기회를 드릴 텐데 그때도 또 똑같이 반복을 하신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오늘 뭐 하시는 거는 충분히 뭐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변론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중복된 내용이 있을 때는 최종 변론을 하실 때는 좀 생략을 하는 게 어떤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따라서 서원식 진술 1회 그 진술조서는 이 사건 검증의 외관 작출용으로 작성되었다는 특검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된 진술입니다. 순번 7번입니다. 최원호 진술조서. 이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선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청문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한은 모른다.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인사 절차에 관여한 바도 없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순번 8번입니다. 김땡땡 진술조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262번 제2회 김땡땡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제1회 진술조사는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나 김땡땡의 법정 진술을 통해 제2회 진술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직원을 조사한 조서인 바 서원식과 마찬가지로 진술인은 헌법재판관 미명에 관하여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진술인은 검증보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다. 경찰 세평이나 국정원 신원조사는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어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한다.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하면서 미리 검증 결과를 정하여 지시한 바는 없다.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를 이원모 공직비서관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다음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소사실과는 전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어떠한 위법도 없음을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정진석 진술조서입니다. 이는 공동피고인 정진석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인의 지위, 계엄정 여야 대치 상황, 계엄 경위, 계엄 해제 경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조서에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총리 공관 모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진술은 박성재의 수첩을 제시하여 묻고 있는 것으로서 후설하는 바와 같이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조서에 첨부된 부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시하여 받은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홍철호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는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홍철호의 증거인멸 피의사건 2025 형제 155와 관련하여 2025년 10월 24일 작성된 신문조서로서 그 내용은 대체로 대통령과 여당 의원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의사교환 등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계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서에 첨부된 박성재의 수첩, 전국 참고 자료 등 위법 수집 사용 증거가 직접 게재된 부분은 물론이고 홍철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얻어진 진술 부분 역시 2차적 증거 배제 법리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김수의 진술 조서입니다. 이는 국무총리실 대변인 겸 국무조정실 공보실장이었던 김수세에 대한 진술 조서로 그 내용은 국무총리실 내 통상적인 업무 분담을 파악하고 2024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긴급하게 초안을 검토받아야 하는 경우엔 진술이 직접 담화문 초안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왔다. 2024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의 경우 한덕수 총리가 진술인에게 직접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초로 담화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검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문구를 직접 추가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이 담화문의 취지는 김수혜의 이 법정 증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거부가 아니라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합의만 해주면 언제든 임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한 것은 당시 여야 간의 국론이 분열되어 임명을 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이병호 진술 조서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의정과장이었던 이병호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이 진술을 스스로도 이 진술을 보면 피고인 한덕수의 대국민 담화 발표 등은 총리 비서실장이나 공보실장이 담당한 것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진술이니 그를 사전에 알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인 스스로도 자신이 헌법재판 임명 등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인사검증 관련 내용은 스스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조서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병호는 26년 5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진술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포함하여 결정을 했다는 취지라고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51번 2024 형제 1250 전원재판부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준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는 이준숙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자 이준숙이 헌법재판의 심리 정적수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 결정문의 취지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심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혐의에 관한 헌법재판을 지어놨다는 특검 측 주장의 전제 자체가 억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설사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직무유기가 구체적 위헌 범위를 감안해 볼 때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64번 2024 헌나 9 전원재판부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에 보면 피청군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비춰볼 때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기간을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면서 2024년 12월 26일 선출알이 가결되어 바로 그 다음 날 탄핵 심판이 제기된 점에 비추어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이같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절차 업무에 어떠한 영향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검 측은 헌법상 해석의 문제를 형사상 문제로 치환하여 직무유기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82번 최송령 진술조서입니다. 이는 정무수석실 정무수석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최송령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첨부된 전국 참고 자료 등 위법 수집 증거가 직접 게재된 부분은 물론이고 최송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위법 수집 사용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얻어진 진술 부분 역시 위법 증거에 의한 2차적 증거의 배제 법리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송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다음 의견입니다. 최송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시 존재했던 신문기사를 정리해 작성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이 시점에서는 이 자료와 동일한 내용들에 관한 등을 언급한 TV조선 기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마치 당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대통령실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문서인 양 주장하는 것은 특검 측의 억측입니다. 97번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2024 헌마 1492 등입니다. 이는 이 사건 무렵 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사건들을 단순히 망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를 연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업무가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 듯 보이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 전족수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기능에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25년 헌나 1에서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특검 측의 주장은 모두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동 결정문에서도 설치한 바와 같이 단순히 법관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148번 홍철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국 참고 자료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출자인 홍철호의 동의법인을 벗어나 별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50번입니다. 2024년 12월 이후 접수되어 현재 심리주인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 출력물, 이것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151번 헌법재판소 2025 헌사 39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서 결정에서 인용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2025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이완규 함상훈 2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헌법재판의 기능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치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실의 전제가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권한에 대하여 헌법 훼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조차도 그 여부를 단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특검이 이를 형사상 문제로 가져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3번 내지 154번입니다. 이건 수사협조 의뢰 공문. 이는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국가정보원에서는 신원조사 요청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이 자체 판단하는 것이며 그 신원조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상 벌칙 규정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79번 수사보고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내용이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회의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203번 수사보고입니다. 이 수사보고서 역시 증거순번 2004번 내지 2012번의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215번입니다. 수사보고. 이완규 4월 8일 헌법재판관 지명상황 전화 진술 청취 2. 이완규는 2026년 4월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에 대하여 지명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4월 7일 민정수석실 또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이는 이완규조차도 그 지명 사실을 그 전날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인 바 마치 사전에 2025년 3월 28일 전국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등 관련 탄핵 식반 사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문제를 미리 그 전에 검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한덕수 총리가 2인을 지명한 것이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순번 221-4입니다. 4월 7일자 통화 목록 캡처 사진 파일 3개입니다. 의견입니다. 이 통화 목록을 보면 이 사건 검증을 담당하였던 서원식 행정관은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1번 양땡땡 진술 조서입니다. 진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특검은 진술의 진술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시 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듯합니다.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 의존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진술인은 대통령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국정원으로 신원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처리해주는 국정원 직원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원조사 기록은 없으며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인사검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동진술 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취지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증언하였는 바 증언 노트록 35쪽, 40쪽, 42쪽입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순번 262번 김땡땡 제2회 진술 조서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내용이 많이 변경된 2회 진술 조서입니다. 진술인은 마치 특검은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서원식 행정관이고 자신은 최종적으로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기재한 것뿐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검사님으로부터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금 당신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헌법 존중 TF 뭐 그런 것도 얘기 나오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여 부담되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5쪽입니다. 당시 생각을 깊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충 넘어가거나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진술 조서 중 많은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진술조서 역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순번 266번 서원식 제2의 진술조서입니다. 서원식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당시 본인을 직무유기로 입건하겠다는 검사의 강요에 따라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고백하였는 바 따라서 본 진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완구 및 함상훈에 대한 검증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검증 결론에 대하여 상부의 어떠한 요구나 압박은 전혀 없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최종 의견을 기재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입니다. 마치 이 사건 검증 보고서가 인사검증을 거쳤다는 외관 작출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측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7번 내지 268번입니다. 수사협조 의뢰입니다. 이는 정영식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의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특검 측이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의뢰했거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의견입니다. 이를 보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 반드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2번 최지원 진술서입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이완규 함성원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78번 2025년 9월 12일자 방기선 진술조서 4번입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기선이 추경호의 내란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 4번으로서 그 내용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계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이 조서에 첨부된 박성재 메모 등 위법 수집 증거가 직접 게재된 부분은 물론 방기선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위법 수집 사용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얻어진 진술 부분 역시 2차적 증거 배제 법리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기선은 위 진술조서에서 12월 4일 총리공간 모임에 관하여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뿐 어떤 특정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어떤 컨센서스를 정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즉, 이 진술조서는 오히려 2024년 12월 4일 총리공간 모임이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81번 제419회 국회 본회의 의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계엄 직후인 24년 12월 13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질의를 하였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내란 사건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283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0-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이것 역시 그 고발장에 첨부된 위임장으로 위 고발장을 증거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9번 2024년 12월 27일자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 발령 공문 의견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이를 제출하였으나 유고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특검은 검사의 의원 면직에 대한 인사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거 법령이나 절차를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중요도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순번 350 내지 351번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인사혁신처 발송 공문 및 인사혁신처에서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한 인사재가 문서입니다. 이것 역시 피고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유고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특검은 경찰청 경감 등에 대한 인사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거 법령이나 절차를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중요도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464번 내지 471번입니다. 수사보고입니다. 이것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들입니다. 482번 한덕수 최상원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인사 시행 현황 총 12회입니다. 이는 인사 발령에 관한 자료로 피고인이 인사권 행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과는 절차나 근거법령을 전혀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는 그 중요도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순번 656번 이시원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입니다. 이 조서는 이종섭 출국 금지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657번 서원식 진술조서, 658번 김성욱 진술조서, 659번 김성욱 진술조서 2회, 660번 이건영 진술조서, 661번 최지연 진술조서. 이는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조사 내용으로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699번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이 1번 압수수색 영장은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피의사건 2025 형제 8호 등 제8호 등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동영장에서 압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서에 대한 압수 방법을 보면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사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본이나 원본 압수가 아니라 수사관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압수했는 바 이는 영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압수 방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 압수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조서 33-1면을 보면 이와 같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임에도 그에 대한 소지자, 제출자를 박성재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착오인지 허위인지 아이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번 700번입니다. 압수물인 수첩 사진입니다. 동자료는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또한 박성재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그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 송영선 등 어느 누구라도 피압수자인 박성재에게 2025 검정색 수첩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한덕수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도 없으며 박성재 역시 동수첩 사진을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그러한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수첩 사진을 이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사용 증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설사 위 수첩의 기자가 24년 12월 4일 총리 공간 모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총리 공간 모임에서 발언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인 박성재가 이 법정 증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생각들을 덧붙이거나 발언 내용 중 특정 부분만 메모하는 등 박성재 개인의 시각에서 요약 내지 가감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힌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1번 내지 706번 홍철호 임의 제출 동의서입니다. 이거는 홍철호가 자신의 증거인멸 피의 사건 2025 형제 155 사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기에 앞서 그 임의 제출 의사를 명시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이 임의 제출 동의서를 보면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5 형제 155 증거인멸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9월 24일 내란 특검 포렌식 팀의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정보 저장 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창관 여부 확인서에서는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이 소멸되면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서는 홍철호의 임의 제출 의사가 자신의 증거인멸 피의 사건의 수사 범위에 한정됨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핸드폰에서 선별된 각 자료들이 별도의 압수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압수문의 별건 사용으로 위법합니다. 707번 박성재 수첩 사진 파일 CD입니다. 이는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 사건 2025 형제 8호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수첩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반출 목록 및 파일로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독자적인 가치를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위법 사용 증거입니다. 다음은 708번 내지 711호입니다. 홍철호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입니다. 이는 홍철호가 자신의 증거인멸 피의 사건 2025 형제 155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기에 앞서 그 임의 제출된 핸드폰에서 선별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 사건이 아닌 별건에서 특검 측이 홍철호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증거이고, 홍철호 역시 임의 제출 동의서에서 위 자료를 자신의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에만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임의 제출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별건에서 사용하자 하는 것으로서 위법 사용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12번 홍철호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입니다. 이는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홍철호의 증거인멸 피의 사건 2025 형제 155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22일 작성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 및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의사교환 등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계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조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서에 첨부된 박성재의 수첩 및 전국 참고 자료 등 위법 수집 사용 증거가 직접 게재된 부분은 물론 홍철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위법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얻어진 진술 부분 역시 2차적 증거 배제 법리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15 내지 743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의뢰 공문입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국가정보원의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의뢰한 공문, 결제 등록 대장 목록, 재산공개 직 공직 예비 후보자 기초자료 제출 요청,
재산 비공개직 공직 예비 후보자 기초 자료 제출 요청, 비상임직 공직 예비 후보자 기초 자료 제출 요청, 제 127 내지 142차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를 의뢰한 공문으로서 모두 이 사건 공소 결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757 내지 758번 박성재 증인 신문 녹취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박성재가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서울고등법원 2026 노 50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진술의 녹취서에 불과합니다. 박성재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총리공관 모임 및 수첩 사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녹취서는 특히 별 의미가 없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759 내지 760번 제422회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첫째, 759번은 이완규가 국정조사에 참여하여 한 발언으로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보았듯이 법률 해석의 문제로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사건 공소 결과도 전혀 무관하며 12월 4일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이완규가 특별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관에 대한 답변은 이 사건 공소 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760번을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으로 주요 질의 내용은 이완규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변론했는지, 5.18 유공자가 된 경위, 윤석열과의 친분, 최상목의 임명 불행사에 대한 의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761 내지 769번 한덕수 증인신문 녹취록입니다. 이 증거들은 다른 사건에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조규홍, 송미련, 정진석, 조태열, 김영호, 신원식의 증인신문 녹취록으로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 종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동 증거들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일 뿐입니다. 770번 사건 관계인 간의 통화 내역 출력입니다. 이 증거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 간의 통화 내역을 망라한 것으로 다소 그 입증 취지를 알기가 어렵고 통화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추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771번 내지 772번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목 집행내역서 회신 등입니다.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과목 및 집행내역에 관한 것인 바 인사정보관리단에 그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 시 반드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773번 내지 775번입니다. 제21대 국회 제398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는 법무부 신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의 진술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한 것이나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 시 반드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전혀 아니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희 측 증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특검 측에서 744 내지 746호로
127 내지 142차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안건 등을 제출했는데 이 수석 비서관 회의 안건 등은 128부터 140차까지 수석 비서관 회의는 피고인이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인 때 열린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141 및 142차 수석 비서관 자료만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관련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서 증거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순번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744하고 746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 중에서 권한대 행보안에는 4월 7일 간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총리가 매주 참석하여 이르는 통상 간부회의로 같은 해 같은 자료에 특검 측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월 30일 9시에도 총리실 간부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0쪽인데 이와 같이 통상 간부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통상 간부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마치 특검이 입증하는 사실 피고인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통상적인 간부회의조차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번 2 내지 2-2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사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 내지는 신청했습니다만 신문 기사 또는 판결문 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거가 지금 한동훈에 져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92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증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증거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작성한 저서로 2024년 12월경 비상계엄 해제 전후에 관하여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기재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총리 공관 모임이 있은 뒤 2024년 12월 5일 다음 날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배제를 전제로 한 조기 퇴진을 검토하여 오히려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12월 6일에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한 폭로가 있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3대 요청사항을 전달하는데 3대 요청사항은 임기 일임, 국정 배제, 수사 협조라는 3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그리고 2024년 12월 7일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이 위 3대 요청사항을 대국민 담화로 공개 수용함에 따라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기 퇴진 방안 두 가지입니다.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이라는 조기 퇴진 방안을 마련하여 탄핵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을 계획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조기 퇴진 논의가 좌초되자 2024년 12월 14일 여당 지도부는 비로소 2차 탄핵 표결에 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다시 선회하여 여당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의 거취 및 책임 문제에 관하여 당정대는 대통령의 언행, 정보 공개 정도, 여론 추이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었을 뿐이고 이는 오히려 애초부터 탄핵 저지 내지 수사 방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4일 총리 공관 모임을 통해서 확정적 컨센서스나 단일 대우가 형성되었다면
위와 같이 조기 퇴진 논의와 탄핵 찬성으로의 선회 그리고 표결 방식에 관한 뒤늦은 합의 등 상반되고 유동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므로 2024년 12월 4일 총리 공관 모임에서부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을 공모했다라는 이 사실 공소 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제 사실 부분과도 배치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더 진행하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예정 시간 아까 2시간 말씀하셨는데 뭐 다 마무리하신 겁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혹시 변호인 측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네, 특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지금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내용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뭐 생략하셔도 되고, 뭐 간략하게 언급하셔도 되고, 변호인들께서 적절히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종 변론하실 때는 뭐 가능하시면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희석 피고인 변호인 측은 어떻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뭐 쉬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차피 오전에 마치기는 어려워 보여서요. 예,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건 뭐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끝날 분량은 아니신 거죠? 예, 오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호인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나리오 방금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예. 녹취를 하긴 하는데 혹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녹취록을 시나리오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갑자기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좀 제출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예, 뭐 바로 하셔도 되고 뭐 혹시 뭐 추가한 게 있으면 추가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예.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뭐 적절하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전 재판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부터 해서 그 전희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변호인 측에서 증거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전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